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내러티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은 김교사, 박교사에 대한 내용이다.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 내용이 있고. 자, 거기 이제 김교사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하는데, 그걸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박교사가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러티브 방법 가와 같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장점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보충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뭐 아동에게 문화적 친숙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고 역사 교육 개념인 다른 시대, 장소, 사람들의 이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통해 역사 사건, 인간관계를 인식하고 구체적 인간 행위의 의도, 결과 등을 다룸으로써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네 가지인데 뭐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일단은 되게 한 가지 쓰고 나오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할 때 영화 300을 이제 여기 땡땡땡 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게시판에 이게 뭐냐고. 영화 300이에요. 다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300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지 몰랐어요. 예, 왜냐면 제가 그 300을 그게 302가 나왔나요? 그래서 예전에 301 처음 나올 때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해갖고 이제 생각해갖고 쓴 건데 301을 이제 의하고 있을 때 그 애들하고 같이 본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10년 전 얘기였어. 그래서 그거 300을 미성년자인데 그 불가인데 보여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9세대이기 때문에 302는 생각 못하고 301만 생각했어. 그거는 미성년자 불가가 아니었거든요. 자, 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영화 수업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 영화를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이야기야. 물어보는 것도 내러티브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문학작품 나왔는데,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신 분도 있어. 서로 겹쳐 있는데, 근데 그럼 질문에 초점을 못 맞춰서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이런 답안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내러티브를 물어보니까 내러티브에 한정돼서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하여튼, 너무 서양 중심적이고 페르시아를 부정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그래서 이 내러티브와 이제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정확성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양날의 칼이 가지고 있네요. 이런 식의 답변 내용인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예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한 거니까. 문제점은 이제, 내러티브 문제점은 이제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쭉 나왔죠.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특정문화의 집단이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설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고 있다. 요거는 기획과 관련된 거죠. 기획. 그 다음에 시작, 중간, 끝이나 내러티브 구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일관성과 결말을 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걸 자의적 진실성 부과라고 하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이게 있어. 이게 3인칭이 아니라 주로 1인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인칭이나,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비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자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그대로 믿어버려. 그리고 하자 건의가 없고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무시하죠, 또. 그래서 양면이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의 어떤 그 서술점의 문제점인데.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연대기적으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력을 제거하는 비판을 받다. 이건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 설명과 이데올로기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근데 이건 틀렸어요.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적어놓은 게 뭐냐,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 적어놨죠? 그래서 과거 사건의 중요성의 이데올로기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하자가 자기가 직접 말함으로써. 아마 갈색 책에 있는 관련된 논문을 뺏기다가, 이게 요약본이거든요, 파란 책이. 잘못 뺏긴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학생의 내러티브의 전후관계를 무조건 역사 인간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이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로 이제 상관관계 인간관계 신고 설명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 필요성, 과학적 인과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내러티브에서는 인과관계, 원인관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내러티브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고,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기술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인과관계의 어떤 위치가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원인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인과관계처럼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획하고 니은은 이제 네러티브 문제점과 니은은 자의적 진실적 부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러티브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 양날의 칼은 원래 대본 지식 어디가 관련 구성주의에서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양날의 칼은 그 어떤 특징일까? 양면성을 말하는 거지, 네러티브의 양면성. 그래가지고 그 일관성 있는 구조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 혼용되는 단점이 있다. 그게 있어. 네러티브의 단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구성주의에 맥락이 필요한 거야. 사건의 개관이나 이런 것들, 연대기 등등등 객관적 팩트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러티브 외에는 이거 장점 단점만 물어봤지만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 남색책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뭐 공상적 꾸민도 있고 또 내러티브와 설명 테스트의 특징 그 차이점도 물어보고 있고 갈색책 보면 더 많아요.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그 역사의 내러티브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내러티브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주관식, 객관식 때는 자주 나왔는데 이 주관식에는 좀 잘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추세인데 모르죠 또 어떻게 나올지. 근데 최근 추세는 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 한 문제만 이제 내고 그냥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불안하신 분들은 좀 다른 거 찾아보서 공부를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볼게요.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진주 밀란과 관련된 거죠. 진주 밀란.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역사에서 볼 때 밀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딱 집중적으로 세 시기에 일어났어요. 한국사에 볼 때. 첫 번째 시기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시기가. 신라 말기 때. 신라 말기 때 많이 났죠? 예. 그 원종 예노의 난부터 해서 적고조의 난,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건원이라든지, 궁예도 일종의, 반란사역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기가 어디 있을까요? 고려 무신난.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고 나서 서적이니 남적이니 이런 게 일어났죠. 요때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는 특수한 밀란들 뭐냐, 중간중간에 뭐 인급장에 막 그런 사람들 설치고 있지만 크게 일어난 나는 이제 그건 아니고 잠깐 이건 국지적인 거고 전국적인 거는 그 19세기 때 세도 정치기죠. 세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고려시대 때 그 밀란하고 그 다음에 조선 19세기 때 밀란 부분은 약간 이제 자주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게 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일단 여기에서 물어본 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요거는 그 지주와 전호 그리고 분홍 비농의 경제적 대립과 신분관계 문제. 요걸 쓰시면 돼요. 그거 어디에 적혀있냐면 한 통에 있어요. 한 통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농민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 원인이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규수가 제안한 게 뭐죠? 삼정 이정청이죠. 쉽지만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그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직접적 원인은 이제 뭐예요? 삼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이제 정정, 군정, 한국 이런 문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의 문란들이 좀 많이 많았어. 한국에서 이제 그냥 문란을 쓰는 게 아니라, 뭐의 입장에서 했죠? 총액제의 입장에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세제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죠? 독일화, 총액제, 공동납제.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총액제를 공동납제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거 틀리는 거예요. 총액제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이 할당을 해주는 게 총액제고, 공동납제는 뭐냐면, 상호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거야, 마을 단위로.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해요? 얘 하나만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좀 달라요, 개념이.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서 총액제 운영 측면에서 이제 써가면,
한 통엔 한 통에 이제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 자, 한국의 분배가 고유지 못해 한국의 분배 대상자보다 많거나 한국보다 분급 대상자가 많아진 고울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고, 이때 이제, 당연히 한국이 분급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자연히 한국 분급이 강제되어 갔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당을 해주는 거야. 그 할당을 해줘갖고, 만약에 이제 한급이 필요 없는데도, 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도 강제로 이제 할당을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을 강제로 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건 세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이라는 문제가 한국은 뭐 때문에 그 한국은 이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마련했는데 일종의 이때는 부세제도가 됐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앙재정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중앙재정으로. 그래서 이제 10분 모해록이니 3분 모해록이니 그렇게 했죠. 모해록이라는 거는 해록은 중앙재정 편입된 거야.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중앙재정 편입되고 3분의 2가 지방재정으로 편입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이제 그 맨날 걷는 게 뭐죠? 국민연금. 국민연금 비슷해.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걷어가지고 원래 말로는 이제 노후보장 해준다고 하지만 삼성 뭐 지배권 강화시키는데 동원하고 그래가 있잖아. 웃긴 거는 봉금을 그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낸 걸 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자 수익을 굴려가지고 준대요. 근데 이자 수익을 냈는데 잘 굴려야 되는데 잘 굴리지 못하고 맨날 적자 보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 걷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자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의 한국 문제 어떤 식으로 했는가 삼정 이정청에 관련돼 갖고 이제 제가 그 해결 문제를 이제 쭉 적어놨는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거기 11페이지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설정이, 한번 문제 해결해보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니까, 그게 응해서 이제 응지상수를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 위기가 나는데, 첫 번째로는, 삼정 문란 자체가 경험이 없고, 다만 운영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삼정을 유지하되 운영 방식을 계승한 제일 미봉책이죠. 두 번째는 삼정을 중시한 세제 개편. 이거 근본적인 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봉건의 경제제도, 지주전후제, 신분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대책들 보면 이제 삼정 이정청에서 취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미봉책만 바탕으로 해갖고 계획을 했는데 정정 같은 경우에는 종래 폐단으로 지정된 각종 사항을 금지시키고요. 자, 양전이라는 건 여러분 다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근데 이제 그 양전 같은 경우는 필요하나 실시는 할 수 없다. 결정하는 거. 원래 건국대전에 양전은 20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전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그래서 원래는 20년이지만 100년마다 한 번씩 해. 이런 문제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무양전이라고 아시죠? 강무개혁대 한 장군도 엄밀히면 다 한 거 아니에요.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 그걸 나머지 이어받아서 한 것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궁정. 그래서 종교 여던 폐단 금지를 강조하고 한국인데 이제 한국 자체를 폐지하고 그 토지에 부과됐던 그 세금을 그러니까 한국에 부과됐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파항기결이라고 해요. 예. 그 한국을 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토지의 결수에 부과하는 거야. 자 그런 정책도 했지만 이거조차도 이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뭐냐면 국법 폐지하죠.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농민들 요구사항들은 뭘까요? 농민들 요구사항은 그 지주제 폐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삼정분란 개선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요구사항이고, 그렇지만 지향은 뭐죠? 농민들 지향은? 삼정분란뿐만 아니라 지주전호제나 신분제 개선하려고 한 거죠. 그 근본적 원인하고 연결돼 있어. 이거는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보면,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요? 좀, 이거 갑자기 듣보잡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어디 나오냐면, 중국 근대사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정역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중국 현대사 전공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그 근대는 안 내고 현대 부분 낼 것 같은데, 현대는 이제 그 기점이 그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은 좀 다르죠. 국민당은 신해혁명, 그 공산당은 오사운동.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신해혁명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이라도 이제 같이 그 전에 뭐 동맹 활동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보는데, 이분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낸 곳이 어디냐면, 제가 책 성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그대로 낸 거야. 그 사료 자체도.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분의 한번 눈길에 동선 한번 따라가기도 해봤어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잘 안 나온 데를 주로 골탕 먹이던 데 나고 이제 그런 소문이 들어갔고, 동선을 쭉 찾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은 예전 기출문제 냈던 거야. 뭐 여기 보면 이제 찾아보시면 뭐 문제와 주의와 다시 논하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선언 쭉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이거 중화민국의 훈정식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 뒤에 그 쭉 나오보니까 뭐가 나와? 쌍시협정 있죠? 눈에 띄어 갑자기. 내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294페이지에 보니까 요번에 기춘 나왔던 중국 인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인민 정치협상 공동강령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나왔던 게 뭐죠?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토지개혁법이죠? 요번에 명칭만 물어봤잖아요? 네,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요번에 그 문제 냈던 사형불 포격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대자보에서 마오쩌둥이 그 1966년 8월 5일 날 공포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문화대혁명기 때 마오쩌둥이 발표한 유명 대자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그 대자보 그 당시 이제 우리 지금 인명 게시판처럼 자주 이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운동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마오쩌둥이 사형불 포격하라는 선동하는 대자보를 썼는데, 요때 사형보다는 건 누굴 걸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집권층이었던 그 윤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소평 같은 주자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태똥의 예전에 친구였지만 그 당시엔 정적관계, 대립관계였던 인물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대학생 운동은 이제 왜 일으켰죠? 모태똥이 권력을 다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왜 실각했어요? 모태똥 대학생 운동을 했잖아. 근데 대학생 운동이 실패했으니까 그 책임을 물려나고 일선에서 물려놨는데, 그 앞에 이제 윤석이나 뭐 등소평이나 주윤래가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뭐냐면 문화대혁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홍위병 얘들 동원해갖고 일으켰죠. 홍위병 얘들은 좋죠, 뭐 애들 공무원하고 끌려가지고 이제 예전에 욕했던 뭐 교사들 와갖고 막 발로 짚고 막 하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모태똥이 죽고 나서 하국병 다음에 등소평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모태똥을 비판하면서, 모태똥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해갖고 공이 있다. 그치만 유일하게 뭘 잘못했다? 이 문화대혁명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 내고 개혁개방 정책을 내걸죠.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결제하자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이제 4개 현대화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1기 3중제 내에서 통과돼요. 11기 3중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사료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A, B, C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JA는 사형불 포격하라. 이건 모태똥이 쓴 거고, 제가 그 자료 B는 이제 건국이대 뭐냐면, 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하여 결정,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966년 8월 8일 날, 푸얼테 문화대혁명에 대한 결정 해가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그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라. 이게 이제 다거든요. 시거든요. 자주 시. 그래서 이제 1차 사료 명칭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형불 포격하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유명한 대자보예요.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여기에 비판하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그때 이제 그 주자파에서 비판했던, 마오쩌둥이 비판했던 대표적인 나는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이하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죠. 그러니까 중국어로만 르샤오칭,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죠. 네. 르샤오칭은 이 사람 진짜 불쌍해. 그 모태똥한테 찍혀가지고 거기 뭐 홍위병 때 끌려다녀가지고 막 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그 뭐냐면 그 가택연금 당하고 그때 이제 지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덩샤오핑은 그 원래는 등소평하고 저 모태똥하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때 한번 찍혀갖고 한번 이제 그 간직 그 박탈당한 다음에 하방을 하죠. 하방 아시죠? 그래갖고 저 농촌에 가갖고 이제 강제 동원 당한 거야.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 감시 내려 보내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모태똥이 그때 권력을 이제 잡고 나서 등소평이 그 밑에 좀 숙이고 있다가 그 모태똥이 죽고 나서 하국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잠깐 권력 장악하다가 등소평이 이제 권력을 다시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루샤오치와 덩샤오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덩샤오핑이 말했다는 거 알고 있는 그 뭐냐면 쥐를 잡으면 고양 신지 그 신고양이를 잡느냐 뭐 검은 고양이를 잡느냐 흑무백무론 있죠. 이게 원래 등샤오핑이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 만났냐면 루샤오칭이 만든 거야. 그걸 등샤오핑이 그걸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 루샤오칭은 일종의 뭐냐면 노무현, 이거 덩샤오핑은 문재인,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정치 관계에서도.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포면상 지향 목적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실제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태똥이 권력 용시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이게 내걸었던 건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 이들 주자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도자 반동적 학술권위 비판하고 모든 착취의 이데를 비판하고 교육 개혁을 한다. 쭉 내용 쓰시면 돼요. 네.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냐 하신 분이 있는데 나올 수가 있어. 제가 신틀 전역 관련된 내용 쓰라고 했죠. 전역 관련. 그 누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 예. 그래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네 가지 결이 나올까 생각하지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좆대가 그냥 해갖고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것도 애워서 쓰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요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강을 이렇게 강의 안 듣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모의고사 답안만 그냥 내어받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래도 인강 듣고 직강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게 원래 스캔본이 있거든요. 원래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팔고 있는 건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비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직강 듣는 분도 저 연락처 알고 계시죠? 예, 그 메일 주시면 저한테 메일 그 번호 메일 주소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 근데 절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서는 안 돼. 나눔과 공유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틀 안에서만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지와 답안만 그냥 출력하신 분들과 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인강 듣는 분들은 거기에다 메일 거기 적어주시고 비밀 댓글로, 그다음 지금 직강 듣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거 외에도 있고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 외에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냈어요. 이 교수가 그냥 또 이런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주변에 듣보잡 같은 문제를 한번 싸잡아서 한 세네 문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걸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들어가서 그 밑에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눈에 좀 발라다 두시면 4.5점짜리 중에 1, 2점, 2, 3점 맞추면 뭐야? 합격인 거지. 이런 문제들. 네. 그래서 이제 대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를 이제 보면,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이거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십자군 운동. 그런 문제죠. 네, 십자군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십자군 운동
그 내용 보면요. 관련된 부분 보면, 자, 다음 자료 A와 관련 운동 원정을 주도한 기획의 의도를 말해보고, 그 다음 니은의 경제 배경을 D국과 연결시켜서 2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자료 B 사건이 일어난 경제 배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이 사건 이후에 세워진 제국의 통치 방식 특징을 한 주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이제 예전에 08년인가 07년에 나왔던 제1차 십자군 원정, 우르반 2세가 했던 클레노몬 공의회 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B의 비잔티움 역사는 뭐와 관련된 4차 십자군 운동 때 그 십자군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 내용도 있는 걸 사료들 이제 뽑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러면 A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우르반 2세가 주도했던 그 의도가 뭘까요? 교황의 의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긴 예루살렘을 회복함과 동시에 동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시 통합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교황의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제후도의 의도도 있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의도도 있죠? 이런 것들 같이 쓰시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면 동쪽에 있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이죠? 근데 거기에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 공격을 했잖아. 근데 그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한 거야. 그 당시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영토가 많이 축소됐는데, 그 중에 제일 노란자 땅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야. 그 소아시아 지역을 누가 많이 먹었던 거죠? 셀주크 투르크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제적 배경을 같이 써주시면 돼요. 예. 이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유 비변의 사건이 일어난 경제 배경,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당시 성지회복보다는 콘스탄틴 교육권을 장악을 원했기 때문에 약탈을 주문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워진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라틴 제국이죠. 그 라틴 제국의 그 통치 방식 특징은 예전에 이제 1차 십자군 원정 때 세워진 예루살렘 왕국의 통치 방식이 똑같아요. 유럽식 봉건 제도를 세워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봉건국가. 그리고 라틴 제국 외에도 주변에 여러 가지 공국이나 소국도 만들어졌는데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워졌고, 이런 공국과 소국들은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에게 하나하나 먹히고, 라틴 제국도 다시 마음껏 비잔틴 제국의 회복이 되죠.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이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상황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독일사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그 바이메르 공화국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3인당 있죠? 3인당. 예, 그런 거 정당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여기는 이제 그 자료 A는 베르사유 조약인데 있고, 자료 B는 바이메르 공화국이 만든 바이메르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 조치와 관련된 독일군의 군사작전 실시 배경 및 목적을 2주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자, 독일은 어떠한 형태의 잠수함도 만들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 당시 무제한 잠수함 사건의 어떤 배경과 목적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2004년도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명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명칭보다는 좀 어렵게 더 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연합군이 그당 제해권 장악된 상황에서 독일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없고 해외 식민지가 상실되니까 군수 물자를 수송한 연합군 성벌을 공격해서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물자 공급을 끊기게 한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때 동원한 배가 뭐냐면 유포트죠.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은 상당히 잘 만들어요. 이 나라들은. 그래갖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해군법을 만들어갖고 그 비에름 2세가 이제 건함을 막 건조를 해서 영국의 해군력을 능가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유트라트 해전 이후에 제해권을 뺏기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 같은 걸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미해가지고 감안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프랑스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뭐냐.
자, 독일이 이제 연합군의 청구력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위원회 해갖고 청구액을 많이 집어넣었죠. 1차 세계대전의 문제점, 배수자 조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패전국에게 너무 가혹한 그 배상금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히틀러가 집권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야.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독일하고 감정이 안 좋아. 왜 감정이 안 좋아? 1차 세계대전 특징이 뭐냐면 전장이 독일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국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인력, 물자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독일의 배상금을 받아갖고 뭔가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독일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째라고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독일이 그 전국 그 중요한 지역인 어디를 점령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프랑스가 루를 점령하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석탄산지, 철강산지인 철강산지 루를 점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가 루를 점령하니까 그 당시 스토제만 정부는 어떤 식으로 되면 태업을 해라. 그 공무원들은 다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누르에 있는 그 석탄 노동자는 다 손 놔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 석탄 노동자죠. 네, 석탄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된 그런 것이 이제 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이제 누르 점령에서 다시 물러나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스토제만은 나온 데서 이제 뭐냐면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잘 했어요. 전후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이게 잘 나가다가 또 큰 타격을 받은 게 뭐예요? 대공황이죠. 결국에는 이 대공황에 타격받고 누가 집권해요?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바이메르 헌법의 이제 그 측면에서 헌법 약점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바이메르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비례대표 원칙으로 무수한 군수정당에 나누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선거를 해갖고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정당별 투표 있죠? 정당별 투표 뽑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당별 투표를 할 때 그 장점도 있겠지만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는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정당별 투표를 할 거면 지금 볼 때 이제 군수정당도 조금만 1, 2% 얻으면 뭐예요? 의회 진출할 수 있죠? 지금은 지역별 투표가 많으니까 지역 선거 통해서 그 국회의원 통해서 하면 그 지역에서 뭐 한 표라도 얻으면 이렇게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그러니까 조금만 표를 얻어도 양대 정당만 해가지고 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못 듣는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비례대표는 이게 되게 좋아. 1% 0.5%라도 표를 얻으면 뭐예요? 국회의원 한 주석을 확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양대 정당제가 형성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죠? 정치적 부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중심을 잡고 그 당시 혼란기니까 뭔가 중심된 정당이 있어갖고 그걸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하집산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정당 난입의 유예가 정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여된 긴급 발동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발동권에 의해서 남용된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민중의 인기를 얻는 독재자가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이제 바이메르 헌법에서 대통령은 은밀히 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실권이 없어요. 그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존재고 그 밑에 수상이 이제 실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긴급 발동권 실제로 이제 한 거보다는 그 수상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상했고 이걸 남용했던 게 이제 나중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바이메르 헌법은 누구에서 사망 선고를 맡게 돼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무슨 법을 통과시키죠? 수권법을 통과시키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비번의 헌법 공포 전후 일어난 극자 극우의 반란. 그래서 그 당시 3인당 정권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수파 3인당 정권이 등장하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좌파는 누구겠어요? 독일 공산당. 그 다음에 우파는 이제 뭐냐면 카프 폭동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독일 공산당이 이제 일으킨 유명한 사건 있죠. 스파르타쿠스단의 반란 사건 있죠. 외워두세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 반란 있죠. 그 명칭을 딴 거야. 예.
그래서 좌우에 반란이 있지만 그걸 이제 진압을 하고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3인당 정권이. 예. 요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안 냈지만 이제 3인당 있죠, 3인당. 이 3인당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독일 교수님 중에 그 독일 사회주의 3인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어. 예. 그래서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낼 때 3인당 부분도 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자, 6번. 자, 6번 문제는 조선시대 법정과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조선시대 법정과 관련된 문제가 한 두 문제 지금까지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거 뭐 한자 사료가 이제 정조 실력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문 사료를 볼 때, 한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단서를 잡으라고 했죠? 단서를 잡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출처를 보세요. 이게 출처가 뭔지. 그리고 한문 사료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뭐냐면, 아는 글자를 찾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뭘로 연결시켜? 배경지식과 연결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가의 법전 멍청을 써라.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처가 지금 뭐예요? 정조 실력이잖아. 정조 실력이면, 정조 때 편찬한 것들 쓰면 되겠죠? 예. 뭘 쓰면 돼요? 대전 통포 쓰면 돼요. 만약에 영조 실력이면 누구 써야 되겠어요? 속대전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경제육전이죠. 경제육전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기억을, 영향을 준 법전을 쓰시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조선이 쓴 경제육전에 영향을 줬던 것들은 뭐예요? 조선건국전이잖아. 예. 그 조선건국전은 정도전이 편찬한 사참법전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육전체제 일거에서 기본체제와 정책과 문물제도 정비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육전에 입각한 정비가 경제육전이나 건국대전이나 뭐 속대전에 다 있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법전들은 이제 육전으로 편찬돼 있어요. 이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선건국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필요성, 건국대전의 필요성을 법률적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편찬 의의서, 이거는 뭐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는 내용 그냥 암기해서 쓰시면 돼요. 예전에도 기출에 나왔던 거고. 자, 일단 법률적 배경은 뭐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조문이 중복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나의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법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이라는 건 속대전이나 건국대전이나 대전통포나 통편이나 대전해통이나 이런 법전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찬의 이것도 교과서나 뭐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뭐 중앙의 정점을 한 중앙집권적 정치적 전제정치 필연적 요청에서 법치주의 확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그 법전 원칙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디귿은 이제 뭐와 관련된 법전의 원칙 같은 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비록 한 편이 되었지만 원속과 징보를 표시하여 구별하고 선호 관계를 나눠 쭉 있는데, 여기에 딱 보면 뭐 증, 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이걸 해석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딱 무슨 원칙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중에 조전, 성현, 준수주의. 그래갖고 이제 그 법전의 원칙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세 가지 원칙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건국대전 편찬 원칙,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반적인 법전의 어떤 편찬 원칙인데, 자, 대명률과 건국대전 형전이 정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율수는 대명률 따르되 대명률 없을 경우에 특별한 수교를 따른다. 이건 뭐 약간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 있었죠. 그래서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거지만 서로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건국하고 나서 고려시대 때 여러 가지 사회 모순점이 있다. 사회기관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래갖고 대명률 수입해와요. 그래서 대명률 수입해서 먼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대명률 따라. 대명률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명률에 있는 사회적 현실과
우리 사회 정신이 안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문제 있자. 어떤 문제냐면, 자, 기왕을 보내는데 대명령에 3,000리 밖에 보낸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00리가 있었어요. 국토가 작기 때문에 안 되죠. 그 예전엔 그걸 억지로 시키면서 그 3,000리를 만들기 위해서 삥삥 돌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에 안 맞아. 우리나라 현실에. 그러면 현실에 맞게 3,000리가 아니라 뭐 100리, 30리, 이런 식으로 대명률에 현실에 안 맞는 거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야, 형전에.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될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대명률을 따르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특별법을 따르야 돼. 건국대전. 그걸 없는 내용은 뭐죠? 대명률 따르는 거야. 근데 대개 보면 대명률이 우선이야. 왜냐면 특별법은 없는 내용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뭐죠? 충돌될 수밖에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대명률보다는 특별법을 따르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기본적으로 뭐다? 대명률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을 따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집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법은 그 뭐냐면 록이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집법은 전이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건국대전이나 이런 그 대전들은 록을 정리한 게 아니라 뭘 정리한 거죠? 전을 정리한 거예요. 영국이 남기는 보편적인 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전체제는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조전선언 준수 원칙,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원전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각주를 형식이야. 그래서 조선시대나 정근대 시대 때는 그 전왕의 명령을 그대로 거부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전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조상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실에 밖에 주를 갖다 바치는 식으로 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그 법률지로 이제 법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이제 뭐냐면 건국대전 원이라고 하고 속대전은 속이라고 하고 그 대정통법을 징이라고 하고 새로 보충한 걸 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을 이제 편찬했다. 주석을 각주를 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왜 했냐? 그 이제 지도서에 보면 중국법의 극자스러운 무제한 침투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법의 그 연구 불면서 그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어떤 고유의 법을 유지 개선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의 법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수입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국법을 이제 절제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건의가 필요하죠. 그 건의를 어디서 찾은 거야? 선왕 지제. 예전에 왕이 그렇게 마련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뒀다고 지도서에 있어요. 지도서에. 그래서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법정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자. 7번.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토지개혁. 토지개혁과 관련된, 근데, 잠깐 이제 보면, 잠깐만, 7번이 어디야? 네. 자, 토지개혁인데, 토지개혁 잘못해. 1930년대 펼쳤던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된 거죠? 예, 제가 말 잘못했는데. 자, 농촌진흥운동에 이제, 보면, 페이지 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목적 보면 이제, 이게 조선 농민의 목적과 일치하는데, 경제공화국에서 농민의 몰락, 저항,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조합, 운동 확산 저지. 그 당시 이제 적색 농민조합 같은 것들이 확대됐죠. 그 다음 1번의 대륙 침략에 대한 한국의 후방기지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충궁퇴치, 자력갱생, 그 다음 차금퇴치, 이건 고리되죠. 차금 예방, 그 다음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입법 작업도 하죠. 그래서 자장농 창설 계획도 반파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조선농지원 같은 것도 반파하고, 그럼 조선농지원이 2번 나왔죠? 근데 예전 나온 것들 보면, 그 명칭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은 농지원 또 나온 게 1934년에 나왔다는 거, 그 정도? 근데 다음에 나오면 내용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조선농지원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 2가지 정도는. 자, 소작인 용어 대신에 뭘 사용했죠? 임차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했고, 마름의 중간 수탈을 방지했고요. 그 다음에 소작 기간도 그 당시 계약이 1년 단위하고 2년 단위하고 막 불안전하잖아. 3년 동안 하한을 동했죠.
근데 3년 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기간제법처럼 뭐냐면 2년 하면 정규직 시켜주면 그 사용자가 몇 년까지만 계약하겠어요? 2년만 계약하겠잖아. 정규직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고유의 소장료의 수탈을 통제하고 소장료 감면 청구권을 법제화시켰어요. 예전에 뭐 파업하고 농민들이 쟁의하고 막 그런데 이거보다는 합법적 틀 속에서 뭐냐면 감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했다.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과 같은 그 운동을 전개했던 그 일제 의도를 쓰시오. 그래서 한국의 농민운동을 저지하고 지배체제 안정성 도모, 한국의 대륙 침략의 거점을 재편성하고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의도고. 자, 자료 비의 명칭, 조선 농지영 쓰시면 되겠죠? 연도도 꼭 외워두세요. 1934년. 그 내용은 장문의 성격에 따라서 3년 내에 7년 이상의 기한을 구정했고, 왜냐면 이제 장문에 따라서 단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5년, 6년 뒤에 가시나무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열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근데 소작인데 기껏 심어놨는데 소작권 뺏기면 자기가 심어놓은 그 지상권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뭐야? 지주한테 다 뺏기잖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장문의 재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단년생일 경우에는 7년까지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유대 소장료 수탈 통제, 소장료 감면 청구권 법제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료의 내용이 제어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인, 임대인의 명칭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농민운동의 성격, 농민운동의 내용, 이건 기초가 관련된 거죠. 몇 년대죠? 30년대죠. 예. 그러면 30년대는 이제 농민운동의 성격이 이제 뭐냐면 단순히 뭐냐면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뭐예요? 반제국주의, 반일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장료 문제를 떠나서 뛰어넘어 동척 철폐, 식민지 지주의 반대, 토지 분배 같은 항일 민족적 운동, 반봉건적 운동이 성격이 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왜 그랬어요? 신간의 해체 이후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운동,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에 많이 개입되면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면 가격화가 됐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성격 변화 1920년대로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자료 8번을 보죠. 자, 자료 8번은 이제 뭐와 관련 인물학습을 한번 내봤어요. 인물학습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서 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죠, 형식이. 예전에는 이제 1, 2회까지는 다단이었는데, 작년에 기출을 보니까, 요거는 8번 논술형은 다단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면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한 면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 기술이 없었어, 한글. 편집 기술이 없어갖고, 못 만들었는데, 이제, 어저께 끝나고 밥 먹다가 저분이 알려주셨더라고. 고맙습니다, 일단. 예. 그래갖고 이제 다단을 없애고, 뭐냐면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냈거든요. 한 면을 내니까, 이게 만들 여지가 많아.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유사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역교훈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보면 얘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만들 때도 이게 역교훈 같은 경우에 사료 끌어다 쓰는 게 좀 불편해. 그러면 얘기하는 게 문제 편하게 만들기 편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1번과 자료 2번의 인물학습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이 작성 방법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내요. 이거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내는 거냐면, 이거 풀어가면서 한번 암기해 두시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각, 철수, 영희, 미영이 있고, 수행평가 요지문이 있고요. 자, 가는 이제 인문학습 관련돼 갖고, 이제 인문학습은 4가지 유형이 있죠?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인문학습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녹색책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인문학습 보면 이제, 여기 인문학습의 유형 보면, 여기는 인물사학습이 있고, 인물학습이 있어.
이 인물학습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도덕 과목, 윤리 과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정기문, 자서전, 거기에 맨날 뭐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받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범고가적인 어떤 내용이야. 그래서 그 인문학습, 종합적 접근법은 인문의 모든 생애를 다 달아요. 그래서 결론에는 뭘 내죠?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학보다는 윤리학, 윤리와 도덕 과목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과목을 뛰어나는 범교과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역사학에서는 뭐죠? 인물사 학습이죠. 예. 그래서 인물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사 학습에는 세 가지 모형이 있어요. 하나가 행위결정 분석 모형. 예, 분석적 접근 방법.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이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이의 합리적 이론이 있죠? 그걸 이제 받은 거고, 영향받은 거고, 정기 자서전 인물을 통해 인식세계 학대. 그런 것들. 인물을 통해서, 이 따옴표가 잘못됐는데, 따옴표 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어떤 시대 문화적 배경들을 같이 알아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인물사 학습 부분에 인문학습은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뒷장 넘어가면, 어디야? 뒷장이 아니라 잠깐만요. 인문학습 있고, 종합접근법 있고, 잠깐만, 이 편집을 내가 잘못됐나? 여기 행위결정 분석이 있네요. 네, 이번에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그 인물의 행위를 추론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특히 상황에 대한, 의도성, 목적에 대한 의도와 상황의 복합성에 따라서 그 인물을 이해가 어려울 경우엔 교사가 직접 학생들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한 인물 행위를 유추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 유의점하고 유용점 있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유의점을 보면 행위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행위자 상황, 객관적 조건,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돼.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용점도 외워두셔야겠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역사 속에서 인간행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를 추도하고 영향을 의미 갖는 것을 평가하고 등등.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인물의 일생이 정기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작은 미시적 행위를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힘의 방향을 끌어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그 당시의 인식 세계나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는? 이거는 일반적인 인물학습 방법이죠. 예, 인물학습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죠. 이순신의 한산동 대첩을 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했고, 다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걸 왜 시험하냐면 여러분들 좀 심을 내시라고. 예. 그래서 이순신도 문과 시험을 3번 시도했지만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문과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붙었어요. 그래갖고 만에 떨어져가지고 그 두 번째 시험 가서야 문과에 합격했어. 근데 만약에 이순신이 그때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포기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뭐야?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 번 떨어졌다고, 한두 번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순신처럼 이렇게 한번 하시면, 나중에 모르죠. 또 교육부 장관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이순신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심도,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자절을 통해서, 이들 극복해 나가는 의지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이제, 미시적 행위 통해서 거시적인 어떤 역사의 원동력, 이런 것들 이끌어내는 거죠. 예. 이거는 아까 말한 세 번째 유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제 지도방안과 이제 연결된 건데, 자, 답안을 작성할 때 예문에 반영된 인문학습의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
네, 구체 예문 내용은 서술에 제외될 거예요. 이순신 내용이 아니라 요걸 통해서 반영된 인문학적 일반적인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자, 가는 수행평가 기획의 성격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자,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왜 강조했겠어요? 이것도 녹색책에 있어요. 자, 인문학적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과 경계를 벗어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인문학적 순수하게 역사 이해 목적한다기보다는 인물을 통해서 윤리교육, 인문교육 측면에서 집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사일체 교육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역사에서는 안 되죠. 역사에서는 도덕적 판단은 최대한 지양해야죠. 지향이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문제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학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아까 예전에 역사적 평가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역사 평가의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지향해야 되죠. 이런 것들 내용 쓰시면 되고, 나행위 학습의 명칭은 뭘 써야 되겠어요? 행위결정 분석 뭐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장점 아까 지금 언급했던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쓰시면 되고, 자, 니은의 그 교사의 지도 방안. 아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애들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인문의 행위에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요소도 구체에 쓰시면 좋겠죠? 뭐 성향도 쓰시면 되고, 상황인식, 행위 결정에 제한할 수 있는 조건, 조건 및 상황, 인물의 세계관, 시대적 상황과 조건을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할 때 최대한 많이 쓰세요. 아는 것까지. 예. 그래서 2점짜리 문제라면 한 가지 물어보는데 2점짜리 문제가 있어. 가끔씩. 그럴 경우에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를 끄집어내 갖고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와 관련돼 갖고 인문학습, 다 인문학습에 유용한 유형을 역사에 발견 때 유용한 점 두 가지 쓰시오. 요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를 보면 그 연대기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고,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역사변의 개념과 원동력을 가르칠 수 있고, 인물에 관련한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역사에서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연대기적 사고 방식 아마 이게 이 인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A, B, C에 들어간 지도 방안.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녹색책에 있는 거예요. 녹색책.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나온 것이 인문학습 나올 때, 아니 역학극 나올 때도 역학극 안에 극학학습 나올 때도 극학학습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 요거와 또 한번 또 연관시켜서 제가 문제를 내봤는데, 자, 일단은 이제 A의 지도 방안, 토론식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물의 존재와 행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 본다. 그 이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요게 B의 지도 방법은 역할극은 그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입장을 대변해 본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거 인물에 대해서 당시의 심정이나 일기나 편지를 써보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 때 바람직한 인문학습 성경 방안은 뭘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을 그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성장한다. 그 앞에 파란 책에 그게 있어요. 바람직하다는 많은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특정한 인물, 유명한 인물만 선발하면 어떤 문제점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영웅중심적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영웅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이, 역사는 마치 영웅이 와갖고 이 나라를 이끈다. 이런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을 선발해가지고, 인문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습 공부할 때는 인문학습의 그 녹색책 부분을 디테일한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좀 맥락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싶으시면 그 파란 책이 있어요. 이 파란 책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학습 부분이 이제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3차 모의고사 끝났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4차 모의고사 할 거예요. 오늘 또 토요일에 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내일은 한 몇몇밖에 안 오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